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성실하고 순진무구한 이미지의 연예인이 마약에 연루됐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진짜야? 진짜야? 하면서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수렁에 빠지는 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이죠. 요새는 연예인뿐이 아니더라고요. 그 결말을 뻔히 알면서도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렁.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는 죽음의 늪. 마약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될 것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전국에 진짜 많은 분들이 술렁술렁했던 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또다시 연예계의 마약 스캔들이 또 퍼졌습니다. 톱스타 A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톱스타 A씨요? 네, 이 보도에 많은 분들이 대체 누구냐 그쵸? 또는 이 사람이 정말 맞냐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강남 유흥업소 수사 중에 유아인급의 연예인 정보를 확보했다. 유아인급이다. 그러니까 톱스타다라는 그러네요. 뜻입니다. 한 배우의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톱스타 A씨는요. 국내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을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명 영화배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유아인급. 유아인 씨의 본명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 유아인급. 유아인급이라면요. 여러분. 그야말로 지금 이담 아나운서 얘기처럼 톱스타예요. 레벨 톱. 그 톱스타급. 유아인급이다. 톱스타 연예인이다. 그런데 최재명 교수님 그냥 연예인이라 해도 지금 깜짝 놀랄 판인데 유아인급 톱스타 마약 또 지금 우리가 자지러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 스타를 좋아했던 팬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실망감이 들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발견이 됐느냐. 인천경찰청에서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첩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첩보가 바로 마약 관련된 첩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첩보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소위 이제 톱스타 A씨가 나오게 된 거고 톱스타 A씨뿐만 아니라 연예인 지망생들, A씨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흥업소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과 본인의 주거지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여한 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하. 이게요.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루머를 적은 거 일명 지라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오늘 경찰에게 조목조목 물어봤으면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건전 조사 단계라고 내사 단계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수사는 단계가 있잖아요. 8명 다 불러서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조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언제 출석 요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들 중에 그럼 혹시 입건된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출석 요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다.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지라시,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지금 사람들이 세간에서 누구야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안진영 기자님도 여기에 지금 이 안테나를 세우고 막 취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진영 기자님. 사실 어제 첫 보도도 이니셜 보도였죠. 그래서 해당 배우의 소속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는데 결국 이 사태에 지금 연루된 상황은 인정을 했던 거였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아직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했는데 바로 조금 전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톱스타 A씨는 다름 아닌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까지 다녀온 이선균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선균 씨요? 그렇습니다. 이선균 씨의 소속사가 조금 전에 직접 입장문을 냈는데 일단 이런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한 사과를 전했고요. 현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또 이거 외에 또 다른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성균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또 다른 매체의 보도를 보면은요. 이런 관련된 인물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2억에서 3억 정도를 보냈다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확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법률대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성균 씨의 개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를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마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는 그런 조사도 거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 물론 아직은 섣부른 이 추정은 조금 자제하고 금물이겠습니다만 이 입장문에서요. 저도 지금 입장문을 지금 막 제작진으로부터 받아봤어요. 그런데 안주영 기자님 보세요. 쭉 읽어보면 이선규 배우에 관한 보도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 제기되는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앞으로 수사기관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에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공갈 협박 받아왔다. 그런데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 나갈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뭐 의례적 한다는 얘기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이선균 배우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마약의 마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제 안 했다면 그런 입장이 더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오는 의혹 자체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마약을 난 하지 않았습니다. 결백합니다.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대중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보더 소속사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여러 명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과연 그 자리에서 왜 내가 의도와 자의와는 상관없이 마약을 투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점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직접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현재는 확실하게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입장문을 보면은 역시 대중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지목받은 인물이라는 건 맞지만은 정확히 내가 어떤 입장이다라는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경찰 조사에 나선 후에 또 경찰의 발표, 소속사의 입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장유미 변호사님, 이게 공식 수사 단계가 있고 무슨 내사 단계라는 게 이게 내사 단계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아직 왜 조사 계획이 없는 건지 앞서 저희 제작진이 경찰 측하고 이제 통화했더니 그런 말을 들려주셨잖아요. 경찰 측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내사라는 건 아직 정식 사건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테면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이 접수가 됐다. 그럼 입건하고 이 피의자, 피고소고발인을 특정한 다음에 사건 부여도 부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뭔가 꼭 정식 고소고발이나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풍문이나 첩보 아니면 제보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범죄의 단서가 있는데라는 그 단계에서는 정식 사건화하지 않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몇몇 입건된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공통된 이름이 나왔다는 건데 이름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구체화됐다라고는 보기 어려우니까 현재 내사 단계라는 것이고요. 내사 단계에서는 당연하지만 피해자로 전환되거나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강제성을 띠고 오라가라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혐의가 무르익으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서 정식 입건을 한 이후에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선균 씨란 이름의 첩보가 들어왔지만 그 첩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차근차근 이 진위를 좀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확인되면 혹시라도 이 추후에 수사 일정, 소환해서 조사하는 일정을 잡을 것이다.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김현주 평론가님, 연예계에서 또다시 물론 이선균 씨의 그 마약을 진짜 했는지는 여부는 진위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굵직한 이름이 나왔다는 점에서 연예계가 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적인 사실관계 여부야 이제 앞으로 차차 밝혀지겠습니다만 사실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 연예인들은 준공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렇게 이선균 씨와 같이 무게감 있는 중량감 있는 톱스타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을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이선균 씨의 경우에는 그 차기작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봉 앞둔 영화도 있고 촬영 중인 그런 드라마도 있고 또 앞으로 OTT 시리즈를 통해서 촬영을 할 것으로 보이는 뭐 이런 스케줄들이 쫙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그 업계에서는 패닉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만 해도 그 유아인 씨가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혐의만 해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라던가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이런 여러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이 유아인 씨 경우만 보더라도 이렇게 한 명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무슨 기소가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련된 업계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대기 상태로 들어가 그러네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돈을 투자한 제작사, 같이 출연한 배우들, 스태프들 모든 그 시간과 공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태 얼마나 파장이 크게 번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지금 이선균 씨가 현재 출연하는 작품 같은 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개봉을 준비 중인 작품도 있고요. 현재 촬영 중인 작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촬영을 마친 작품이 여러 편 있습니다. 그 작품들의 지금 제작비만 도합 5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이 개봉하지 못한다면은 모두 그냥 공중분해되는 상황인데 이선균 씨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걸려있는 작품 중에서 아직 작품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 교체가 가능한데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개봉을 앞둔 작품 경우 같은 경우는 이번이 굉장히 큰 스캔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확실한 건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잖아요. 혐의가 네네. 확실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미 찍어둔 작품들이 여러 있고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억 정도의 이 금액이라는데 그러면 네. 그 투자자들이 네. 유아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는 계약사항을 봐야 됩니다. 계약사항에 어떠한 개인적인 이런 잘못이나 비위로 인해서 작품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거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위약벌 조항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근데 톱스타들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에는 오히려 제작자가 을이거든요. 그 사람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더욱더 좋은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리한 혹시라도 있을진 사건에 대비해서 그런 위약벌 조항을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제작비 손해에 대해서 이런 배우들이 개인적인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 여부는 이 계약서 여부를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선균 씨의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경찰도 신중해요. 마약 관련 혐의를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일단 차분하게 앞으로 혹시 수사가 시작이 되면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볼게요. 그때 가서 최종 결과가 나온 뒤에 뭔가 결론 내려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요. 난데없이 이재명 샴푸 세트가 등장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가지고 나왔어요. 제 손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두 개 합쳐서 한 83,000원쯤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를 조명원 씨께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불법이니까 한 번에 요거 딱 한 세트만 사고 본인 돈으로 샀어요. 본인 개인 카드로.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갑질에다가 이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지금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어제 저
국정감사장 자리는 이른바 공익제보자였던 조명현 씨, 이제는 다 이름까지 공개됐죠. 얼굴도 공개됐고요. 조명현 씨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것으로 했다가 여야 간의 이견으로 결국은 출석하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조명현 씨가 못 나와서 여당 의원이 대신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들고 저렇게 질의를 이어갔네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그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직접 손에 들어 보이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솔직히 저 샴푸가 문제시되고 여론화된 이후에 저도 저 샴푸를 한번 찾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대중의 관심이 있는 건데 저게 이제 83,000원 정도라고 해요, 세트로. 그러니까 경기도청에서 2시간여 넘게 가서 청담동 미용실에 가서 이제 저거를 구매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존의 김혜경 씨의 법카 의혹과는 약간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 샴푸 세트의 필요성은 누가 제기를 했겠습니까? 가서 사와라라고 지시를 한 사람은 아무래도 사용인인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 돈으로 본인 카드로 지불을 하고 나중에 공금이 있는 계좌에서 본인 그 계좌로 지급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법카와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창현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권익위원장한테 이제 질의를 했어요. 반부패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고가 들어왔고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이첩을 했다는 이제 설명을 덧붙였는데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이제 스웨덴의 한 여성 의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의원이요, 모나 살린이라는 의원인데 원래는 고졸로서 아주 그냥 힘든 그 여러 일들을 하다가 주방 보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으로 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95년도에 여성 부총리까지 올랐어요, 스웨덴에. 그래서 앞으로 차기 총리가 되면 스웨덴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슈퍼에 가가지고 우리식으로 치면 이 법카, 공금이 들어가는 카드로 뭘 구매를 했느냐.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긴 초콜릿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초콜릿하고 애기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거를 4차례에 걸쳐서 34만 원어치로 구매를 합니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부총리직에서 내려왔어요. 그 정도로 공적 책임을 심하게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이재명 대표의 샴푸 가서 구매해오라 하는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세간의 이재명 샴푸라고 불리는 이 샴푸가 지난 8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로부터 언급이 된 뒤에 여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관련 발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모습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샴푸는 다니는 미용실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천받아 그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러 저희가 직접 청담에 가서 제품을 구입해서 제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영수증을 비서실 공무원에게 가져다 주면 그 공무원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습니다.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입니까? 바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샴푸까지 일제를 고집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면서 반일 선동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 매니아면서 돈에 관심 없는 척, 경기도 법카로 진수성찬을 차리면서 소금 하나로 밥 먹는. 당시에는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저 샴푸를 들어보이면서 서울 청담동 가서 사왔다는 것 더하기 거기에다가 일본 제품이라는 걸 강조해서, 왜냐하면 그때가 8월이어가지고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뭐 등등등 논란에서,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 일본 친화적 정부가 재수처한다 그런 걸 비판했던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샴푸는 일제를 썼냐 뭐 이런 걸 비판하면서 일제라는 점에 초점 맞춰
졌었잖아요. 그때 이담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지난 8월 24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해찬 최고위원이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샴푸의 요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이냐라든지 이 대표에게 묻겠다. 제가 들고 있는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습니까? 안 감았습니까? 라면서 일본제 샴푸를 쓴다고 좀 비아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김기현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마치 신기한 물건 보듯이 이 샴푸를 막 보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샴푸는요, 얼마 전에 이제 윤창현 의원이 들고 나온 샴푸의 대용량 버전이어서 조금 느낌은 다른데요. 크게 좀 다르긴 하네요. 큰 버전입니다. 네. 그걸 보기도 했는데요. 그거를 비판하면서 또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을 일제 샴푸 심부름 때문에 청담동까지 보내는 그런 특권 의식이 이재명 대표의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리는 특권 의식이다. 이게 검찰 수사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면서 당시에 검찰이 출석 날짜를 통보하자 다른 날에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준범 교수님, 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저 이른바 이제 이재명 샴푸 세트 이렇게 문제 제기됐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입장이 뭐 나왔었나요? 없었던 어땠습니까?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걸로 특별한 보고요. 뭐 언급은 없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그 제보자라는 분이 이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거니까 그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된 게 아니니까 아직은.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누가 시켜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킨 사람과 본인이 뭐 입금했다고 하는 계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봐서 정말로 저게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닌 건지는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네네. 다만 이제 제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네. 국민권익위 수사 의뢰했다고 하니까 이제 수사를 하면 되겠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민주당에서 뭐 의견을 밝히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장유민 변호사님 수사 의뢰 앞서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 국정감사에 나와서 수사 의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에 저촉되기 때문에 수사까지 의뢰를 하나요? 사실 이 제보자가 종전에도 제보했던 건이 있고요. 그게 경찰의 계류 중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기 전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유용 혐의를 특정해서 또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추가 제보가 이어지면서 권익위에서 대검에 이첩을 해서 배당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게 되면 이 부분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횟수와 그 금액 총액에 따라서 어떤 처벌의 수준도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제보도 새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수사가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어서 시간은 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는 그런 수사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차분하게 지금 뭐 결론 내리기보다는 아직 수사가 이첩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엊그제 뭐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에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나가도 우리 당에서 빠지는 건 3에서 4%포인트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나가면 플러스다. 네. 오. 3에서 4%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변해야 되는 건 이준석 대표다. 배신의 아이콘도 이준석 대표다. 안진용 기자님, 지금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아침에 멜경제 MBN 프로그램 나와서 김은미 엠카가 물어보니까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물어보니까 제명, 즉 당에서 제명을 시키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에 3에서 4%포인트 도움될 거다고 일단 전망을 했어요. 네. 네, 일단 그 이준석 전 대표는 현 정부 그리고선 국민의힘 지도부를 위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대변인이 이 전 대표가 당을 나가면 지지율이 3에서 4%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전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요?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이 방금 보셨던 그 방송 화면을 올리는 동시에 실제로 이렇게 3에서 4% 지지율이 오른다면 즉각적으로 이준석을 제명해서 당 지지율을 올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여유가 없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도 자르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자르고 하태경 의원도 자르고 한 10명은 잘라야 내년 총선 당선권에 가까워진다면서 우회적으로 당을 비판했습니다. 김현준 평론가님.
저거 시쳇말로 하면 이거잖아. 마음껏 잘라라. 나 마음껏 잘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잘라봐. 이게 조롱이에요, 뭐예요, 이거? 뭐 좀 그런 뉘앙스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르면은 3~4% 오른다며 그러면 나를 잘라서라도 빨리 지지율을 올려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편이 좀 무거운 좀 무게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이미 이준석 대표는 좀 시한을 좀 못 박았잖아요. 국정쇄신, 당쇄신해라 이러면서 한 100일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뭐 12월에 뭔가 변화가 있을 듯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좀 같은 계열로 분류되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뭔가 정치적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네. 또 그것이 특히 12월쯤에 뭔가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당 내에서도요.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신당을 차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당이 소위 말해서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어떤 파괴력이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수도권 선거라는 게 1000표, 1500표 싸움 아닙니까? 그럼 그 신당발 후보들이 누구 표를 가져갑니까? 우리 표를 더 많이 가져가죠. 이건 완전히 현실적 고민이네요. 표 잠식이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유명 컨설턴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가면 3~4% 오를 것이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해봐라. 이게 사실상 비난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배신의 아이콘, 배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크리스마스 이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결단을 하겠다. 그게 신당 창당이 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결단이 될지는 그때 가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3지대에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윤상현 의원이 지적한 대로 영남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워낙에 지지세가 공고하니까요. 지금 서울 수도권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강서구 선거를 보더라도 바로미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듯이 정부의 실정이 있다라고 하면 출렁이는 게 이른바 수도권 민심이거든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는 서울 수도권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아우성이라는 표현을 감추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보수의 쇄신파 이미지가 강한데 바로 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본인의 독자 세력화를 어떻게든 꾸린다라고 하면 그 표를 분명히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민주당 표를 가져갈까요?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갈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원래 적을 두고 있던 국민의힘의 표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런 위기감을 당의 원로 격인 윤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시키면 안 된다. 이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내년 총선 공천 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이기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현재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동력을 발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만약에 지면은 대통령이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가 탈당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기회를 준다고 좀 판단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한테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용 의원은 사실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수행실장도 하면서 뭔가 지금 친윤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인물인데 그렇다면 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어느 정도 의중 분위기가 좀 전달된 발언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친윤계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의원이 친윤계는 맞고 수행시장도 했기 때문에 가까운 것은 맞지만 저 발언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공천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받으려면 당이 주도권을 쥐고 공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당이 만약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주도권을 쥐고 공천을 한다.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공천 안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용 의원도 저 인터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말고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변해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대표가 스스로 변해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럼 만약에 공천받기 위해서 지금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을 칭찬하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거 뭐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 전혀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잘한다고 계속 칭찬만 하는 그런 국민의힘으로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용원의 이 말은 이준석 대표한테 좀 바꾸세요. 비판 그만하세요. 이렇게 더 들리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가 지금처럼 해도 공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네. 전제 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네. 당이 주도권을 쥐고 공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네. 그리고 대통령실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주겠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의 전망이 어떨지는 좀 확인하는 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이제 총선 시기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가 살면서요. 경찰 특공대를 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그런데 한낮에 그 경찰 특공대가 한 옥상 위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죠. 어허. 옥상문을 열고 나가 사다리를 놓더니 빠르게 올라가는 경찰 특공대 모습입니다. 무언가 우당탕탕 뛰어가며 지붕과 지붕을 점프. 진짜 빠르다 진짜. 네, 굉장히 빠른 모습이죠. 네. 특별 훈련이라도 하는 걸까요? 어허. 이야 보세요, 진짜 빨라. 근데 뭐 이렇게 뭘 에워쌌는지 막 이렇게 우당탕탕 하는데 진짜 동작은 빠르다는 건 확 느껴지는데 혹시 이제 저기서 이렇게 뭐 했을 때 훈련 뭐 이렇게 잡았나요? 어떤 훈련인가요, 저게? 일단 경찰 특공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투입이 되죠. 저 상황 전모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남성이 주택가에서 흉기와 염산을 들고 소동을 벌인 겁니다. 어머나? 경찰과 남성과의 대치가 길어지자 결국 현장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입니다. 자, 이 경찰 특공대 옥상으로 진입 전 저렇게 신호를 주고받고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옥탑 위로 올라갑니다. 이 경찰 특공대가 올라가자마자 범인은 빠르게 도망치는데요. 이 범인, 지붕 위까지 뛰어넘어가 보지만 뛰는 범인 위에 나는 형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못 가고 잡히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이 들고 있던 증거물들을 안전히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제서야 남성 체념한 듯 순순히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왜 경찰 특공대인지를 보여줘. 진짜 쏜살같이 올라 단숨에 제압을 했네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이 남성 옥탑으로 가봤잡니다. 지붕을 뛰어넘어 봤잡니다. 바로 잡힙니다. 네. 이 남성 잡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출동하자 일단 옥탑 위로 올라갔다고 하고요.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경찰과 통화를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자마자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고요.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로부터 좀 저항을 하기 위해서 흉기와 염산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범인이 만약 흉기나 위험물질을 들고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화된 훈련을 받은 경찰 특공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특공대에 공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위기 협상팀이 투입돼서 자수를 권유하는 동시에 이렇게 특공대와 함께 검거 작전을 펼쳤고요. 2시간이나 대치를 했다고 해요. 2시간 대치 끝에 그래도 안전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몹쓸 사람이나. 근데요, 최진봉 교수님, 애초에 저 사람이 자기 사는데 옥탑으로 도망간 게 경찰이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애초에 이 사람을 왜 찾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사기 혐의로 이미 공개 수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배가 된 사람을 누군가 신고를 했고 그래서 주거지로 출동을 한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그걸 피하려고 수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걸
막기 위해서 흉기하고 염산을 들고 지금 옥상으로 올라간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 사기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기 때문에 수배를 받고 수배자로 쫓기던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한 걸 보고 무서워서 올라간 거다. 피하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장윤 변호사님, 우리가 영상 보고 그냥 경찰 특공대가 제압하니까 평소에 훈련하면 다 하겠지만 저 때가 흉기도 있었고요. 게다가 그 섬뜩한 염산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행히 진압이 됐기망정이지 그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분들도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그러네요. 겁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염산, 흉기 소지하면서 경찰과 장시간 대치를 했습니다. 아하. 사기죄로도 아마 본인이 피해 다니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이거든요. 그건 그것대로 처벌을 받고요. 거기에 더해서 검거되지 않으려고 이런 행위를 한 부분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특히나 구속 수사를 또 아하. 원칙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인명피해 없이 제압을 해주신 우리 경찰 대원분들, 경찰 특공 대원분들 그리고 경찰분들께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니 요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담 아나운서. 알몸으로 들어와서 흉기 달라라고 써 있었는데요. 아하. 이제 날도 쌀쌀한데 알몸이라뇨. 하하. 아무리 술에 취해도 정도가 있는 건데 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제 저녁 10시 반쯤입니다. 알몸 차림의 한 남성이요. 시민들이 북적거리는 이 거리 한복판을 활보하고 보이죠? 있습니다. 네네. 양손에는요. 각각 흉기와 소주병.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인근 식당으로 이 남성이 들어섰는데요. 곧바로 주방으로 향합니다. 식당 주인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놀란 시민들은 저렇게 빠르게 대피를 하는데요. 그러네요. 이 남성 결국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검거가 됐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저 손님들 혼비백상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테이저건으로 결국 맞고 쓰러지는데 제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저 화면을 저희가 일단 뿌옇게 처리했는데 뿌옇게 처리해 보면 이 하반신 쪽 거뭇거뭇한 게 보이는데 무슨 또 알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상 속 저 남성은 알몸이 맞습니다. 왜요? 다만 하반신과 등에 커다란 문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저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게 문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지 입은 게 아니라? 네, 문신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 지난 17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벌어졌는데 알몸 차림으로 한 손에는 소주병, 또 다른 손에는 흉기를 갖고 들어온 상태에서 또 다른 흉기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고요. 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그냥 흉기 든 남성도 무서운데 저 바지인 줄 알았는데 문신이 대박 사건. 문신을 든 남성이 흉기 들고 활보하는데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황이었었죠. 이미 여기서 옷을 다 벗으셨어요. 그러니까 입으라고 막 했는데 안 입고 계속 난동을 부리니까 저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도 혼자 여자가 있었다 보니까 장갑만 놓고. 아니 저 몹쓸 인간은 왜 저러고 활보하고 저 시민들한테 겁을 준 거예요? 김현주 평론가님.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화가 나서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 체포 직전에 인근 유흥주점에서 아마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술집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이제 다퉜는데 아이고. 이 남성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인근 식당에 가서 흉기를 소지하게 된 거죠. 네. 빼앗아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의하면은 이 남성이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주점 종업원이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한편 그 주점 종업원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자신이 맞았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우리가 보통 간혹가다 경찰이 소극 대응하는 문제가 막 논란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왜냐면 코앞에서 딱 저 사람이 흉기 들고 씩씩대면서 걸어올 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제압한다는 게 말은 쉽지
그 순간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가 과잉 진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뭐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경찰 직무집행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들에게 재량을 비교적 넓게 부여하고 그래요? 네, 테이저건을 쏜다라는 거 그 행위 자체는 사실 상해죄예요. 그래서 바로 쏴요 저기서. 그렇죠. 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맥락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당 행위라고 평가를 받아서 처벌하지 않게 되는 건데 이런 행위를 과잉 진압이라고 하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빨리 잠재워 주셔서 정말 경찰분들 정말 대응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소녀시대는 저리 가라 오빠 시대가 왔다. 이담 아나운서. 네, 명곡이 워낙 많아서요. 대중음악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게 80년대, 90년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의 음악을요. 안방으로 그대로 소환해주는 오빠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빠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벌써. 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지면 서름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맘 갈 곳을 야, 강렬한 인상을 준 분입니다. 이분 누군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 오빠 시대에 도전한 조범진 씨입니다. 최백호 씨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사실 명곡을 선택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 곧바로 온라인, 즉 11명 심사위원 모두에게 합격 버튼을 받아서 곧바로 2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 영상에서 가장 먼저 합격 버튼을 누른 분은 바로 구창모 씨입니다. 네네. 근데 구창모 씨가 이 노래 원곡자인 최백호 씨의 절친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런데 최백호 씨는 탁성인데 조범진은 완전히 다른 자기만의 스타일로 원곡 이상의 노래를 불러줬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지금 저 휘파람 소리 들리시죠? 저거 어떻게 내요, 저거? 왜 영화 속 명대사 중에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맞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내는 휘파람 소리여서 심사위원 김수찬 씨가 입에 물고 계신 악기를 뱉어달라는 장난스러운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 조범진 씨 최고령 참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빠 시대에서도 큰 오빠라는 별명을 벌써 얻게 됐는데 이분이 왜 출연을 하게 됐나요? 만 50세요? 네, 맞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내 무대를 서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고자 이렇게 뒤늦게나마 도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큰오빠, 오빠 시대 나온 분 중에 큰오빠로 불린다는데 이분이 반전 과거가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김현준 평론가님. 그 지난 1997년, 무려 1997년입니다. 네. MBC 락 음악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그래요. 어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후에는 그 한국 락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평화에서 기타리스트로 어머. 6년 정도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야. 이후에 이제 솔로로 나와가지고 2014년 경부터는 스티비 원더나 비욘세 등의 세션으로 활동을 했던 에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 사람과 함께 활동도 했었다고 어머나. 하고요. 현재는 교수님이에요. 어머. 실용음악과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어쩐지 합니다. 약간 이 뿔테안경 쓴 느낌이 뭔가 좀 그런 느낌을 줬는데 교수님이시군요. 자, 조범진 씨 앞으로 또
무대, 이어지는 무대 좀 기대를 해볼게요. 조범진 오빠를 뒤라고 또 두 번째 오빠 만나볼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조용필 씨 바람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니까 새롭게 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요. 바람의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라면 저는 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교, 음색도 저는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중년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공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사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단어 또는 방법, 그게 사랑이다. 내가 모든 걸 사랑해야 되겠다. 저나 김현주 평론가 정도 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김현주 평론가까지 끌고 들어가세요? 네. 혼자만 가시지 왜 그러세요? 네네네.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공감이 돼요. 눈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 장우람 씨가 그걸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표현을 해서 올 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아하. 앞서 조범진 씨는 특별한 반전 과거가 있다면 장유미 변호사님 혹시 장우람 씨한테는 뭐 특이한 뭐 수식어 이런 거 없어요? 있습니다. 717 가수들의 오빠. 이것도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분이 그 가수들의 보컬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느냐. 오디션에 출전하는 예비 가수들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코칭했냐면 슈퍼스타 K, 불타는 트롯맨에 출전하는 예비 가수들을 가르쳤는데 무려 그 숫자가 717명 정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에서도 변진섭 씨가 그렇다면 누가 제일 기억에 나는 제자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임영웅, 송가인, 고우림 가수 등을 뽑았는데 대박 사건. 엄청난 가수들을 제자로 길러낸 분이 출전해서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을 보컬 트레이너 하신 분이라면 장우람 씨 보나마나 1등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다음으로 만나볼 가수는 누굴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 오빠는요, 콧대가 좀 높은 오빠입니다. 진짜요? 콧대가 왜 높은 건지는 잠시 후에 알게 되실 텐데요. 오빠 콧대 좀 높아? 뭐 그런 거예요? 콧대 좀 높은 오빠인 것 같은데 그 오빠가요, 노래를 딱 시작하자마자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관객이 막 술렁술렁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 그랬던 건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무대였을까요? 네.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놀던 나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 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완전 달라. 여기 서 있나 오늘 밤에 수많은 별이 기억들이 내 앞에 다시 춤을 추는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탄성이 나왔을 거라고 충분히 예견되는 게,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저 약간 탁성이 누가 막 여러 가수들이 막 떠오르는 그런 목소리 같아요. 뭐 하동균 씨 생각도 좀 나고.
그런데 이제 이 황가람 씨, 이분이 황가람 씨거든요. 네. 이분은 좀 그 앞서 나온 오빠들에 비해서 조금 젊은 오빠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분은 들국화의 그 전인권 씨의 노래를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신이 없으면은 이런 노래를 고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인권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특유의 본인만이 갖고 있는 그 소울 감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저런 노래를 선택을 했던 것이고 사실 그 전인권 씨의 그 노래도요. 엘 스튜어트라는 사람의 노래를 한국어 노랫말을 붙인 곡이라고 해요. 전인권 씨가 본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나. 노랫말을 붙인 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노래를 이 정도로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오빠 자격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또 그 내용과 배경을 알고 들으니까 더 가슴에 울림이 있는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오빠 시대에 나오신 우리 이거 아직은 초반이에요. 아직 더 많은 분들이 남긴 했어요. 회를 거듭할수록.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오늘 당장만 들어도요. 안진용 기자님 나오시는 분마다 그 뭐랄까 목소리 음색이 다 달라요. 이게 오빠 시대 제작진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였나 봐요. 네, 이번에 좀 목소리도 다르고 노래 선곡도 다른 이유는요. 타깃 자체를 8090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최근에 트롯 시장도 굉장히 다시 활성화됐는데 이게 80년대 이전 노래들이 많거든요. 근데 8090은요. 락 발라드, 락,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포크라든지 굉장히 노래적인 다양성이 많은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노래를 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컬을 가진 가수들이 실제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최고조로 뽑을 수 있는 노래 선곡을 해왔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래 선곡도 너무 좋지만은 어쩜 저렇게 자기 목소리에 딱 맞는 선곡을 했냐는 느낌을 받는데 결국은 제작진이 그런 이들을 저렇게 잘 안배를 해서 또 이렇게 출연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최재범 교수님, 앞서 이담 아나운서 설명이 콧대 높은 오빠라 했는데 황가람 씨한테 아무리 영상을 봐도 코 높이가 뭐 저만한데요. 황가람 씨 뭐 콧대 높은 오빠 같지 않은데요.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거기까지. 네, 아하, 네, 이 노래 기억하시죠? 네, 알죠. 이 노래가 네. 우정과 사랑 사이인가? 사랑과 우정 사이. 앞뒤가 바뀌었네요. 사랑과 우정 사이. 이게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룹이잖아요. 알죠. 90년대 정말 인기 많고 저도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렇죠, 네네. 이 노래, 그러니까 이 그룹에 최근에 이제 이분이 보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 바로 전에 아마 이분이 보컬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못한 거예요. 아이고. 그 당시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피노키오의 메인 보컬이 됐는데 활동을 그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오빠 시대에 나와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그런 장면을 보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콧대 높은 오빠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시는 분마다 안진용 기자님 뭐랄까 사연도 있고 반전 과거도 있고 이제 그러신 분들 많은데 아마 이제 제작진분들 정말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왜 기존에 몸담고 있는 그룹이나 활동하던 무대가 있는데 이 오빠 시대의 무대에 서게 되셨을까요? 결국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한 번쯤은 알리고 싶다 하는 기본적인 바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사랑과 평화는 알아도 조범진은 잘 모릅니다. 그러네요, 진짜. 피노키오는 알아도 하지만 이 황가람이라는 황가람 씨. 이름은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이 뉴스파이터 하면 김명준이 바로 떠오르는 것과는 다르죠. 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 특징이 보면은 조범진 씨가 50세로 최고령인데 다른 참가자들도 보면은요 나이대가 어느 정도 꽤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젊은 10대들도 이런 오디션에 도전을 하는데 지금 보통 한 30, 40대들도 많이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오빠 시대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생계를 좀 더 생각하면서 이런 그룹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번쯤은 내 이름 석자로 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바람을 갖게 됐고 이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빠 시대에 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빠 시대 앞으로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치열한 불꽃 튀는 경쟁이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정말 관심 있게 뜨거운 응원으로 좀 이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이번엔 폴란드로 가보겠습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로 가보면요. 한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이상한 마네킹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문 닫힌 상점 유리 앞에 옷을 입힌 마네킹이 하나 서 있는데요. 어딘가 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잘 보시면요. 네. 곡선 많은 몸의 형태가 일반 마네킹과는 좀 다르고요. 네. 피부는 물론 얼굴 생김새까지 영락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네.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렇게 마네킹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어머나. 지금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쇼핑몰 문이 닫히면 그 안으로 들어가 마네킹 흉내를 내다가 이제 물건을 훔칠 의도에서 이렇게 흉내를 냈다라고 합니다. 하하, 그런데 저게 소가 넘어갔을까요? 소가 넘어갔어요. 어머나. 안타깝게도 부주의해서. 어머나. 이게 뭡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대요. 어머나. 그래서 결국 네. 꼬리를 밟혔는데 이제 저게 반복되다 보니까 꼬리가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 잡혔고요. 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 저런 못된 행동 하지 마세요. 뭐 하는 맞아요. 겁니까 지금?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광주시 서구에 사시는 조혜민 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워킹맘에다 주말 부부라 독박 육아까지 도맡은 강철 여자입니다. 오랜만에 짬을 내서 아빠 없이 우리 집 보물 1호 7살 정다혜, 보물 2호 5살 다겸이 데리고 백양사 단풍 구경 다녀왔어요. 아이고 애들 이쁘네요. 아직은 단풍이 들지 않아 아쉬웠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랑 산책하니 좋아요 라고 위로해줬어요. 엄마 힘들까 봐 늘 말도 잘 들어줘서 고맙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고 착하게 이대로 커주렴. 엄마는 영원히 너희들 편이야.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조혜민님, 엄마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는 영상 편지였어요. 뭉클해집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